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게 그 뭐냐, 장비가 바뀌어가지고 약간 지금 뭐가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저 이거 좀만 손 좀 볼게요. 일단 소리 그냥 끄고 계시겠어요? 이거 지지직 거려가지고. 어때요, 지금은? 지금은 괜찮아요? 목소리가 다운됐네. 머리 아프다. 미치겠네, 진짜. 소리가 작죠, 지금은. 배우 막 크고. 이거 저 못하겠는데. 어제는 괜찮았는데, 그죠? 어제 괜찮았는데 왜 이러지? 뭔가 이상한데? 지금은 어때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 지금은요?
아, 이제 됐다, 그죠? 아, 이제 됐다. 네, 이제 할게, 그냥. 아, 죄송해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바람 새는 소리는 제가 마이크를 살 거예요. 살 거라서 그냥 좀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서 쓸 마이크를 새로 다시 살 거예요. 한 며칠 걸리겠죠. 여기까지 또 받아야 되니까요. 이러다 마이크 부자 되겠어요. 그죠? 그냥 이럴 거면 집에 있는 거 가져올 걸. 집에 있는 걸 그냥 가져올 걸. 네, 언제 서울 갈지 몰라요. 언제 갈지 몰라서 그냥 살려고요.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지금요? 지금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있어서 제가 늦었죠, 그죠? 시차가 좀 있어가지고 서울하고 지금 여기는 10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서울하고 시차를 제가 깜빡했네요, 그죠? 죄송해요. 아이고, 서울하고 시차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고려를 못했어요, 그죠? 쪼크. 원래 주인공은 좀 늦어요. 아시잖아요. 원래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예요. 시차 있어요. 시차 있다고요. 쪼크. 맨날 늦는다고요? 아니에요. 평소엔 안 늦지 않아요? 이게 딱 클릭하고 나서 그건 진짜 있어요, 시차가. OBS 클릭하고 나서 진짜 시차가 1, 2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고, 일부러 5분 전에 앉았어도 한 5분 기다려요. 그 땡땡 맞추려고. 아시겠죠? 안 늦어요. 시간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그죠? 평소에 30초 늦은 게 아니라 그 로딩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아무튼간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아, 오늘은 좀 늦었죠, 그죠? 이거 인증이 풀려가지고 제가 인증서 다시 받고 막 뭐 어쩌고저쩌고 하느냐고 좀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자세 살짝 불편하긴 하죠. 집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뭐 차차 나아지겠죠, 뭐. 장비에도 익숙해지고, 그죠? 확실히 집보다는 불편하죠. 이게 다 지금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엔 상관없죠. 마이크요? 아, 이거 너무 좀 그래가지고 불편해서 너무 좀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용찬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주말인데 뭐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 부산 날씨 끝났죠. 쨍쨍했죠, 그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죠? 곰새끼 한 병 따서 빨대 꽂았어요. 그래요? 네, 한잔 하면서 뭐 주말이니까요. 편하게 한잔 하면서 하세요. 제가 찬찬히 한번 해볼게요. 찬찬히. 더웠어요, 그래요? 축구 기다리다가 왔습니다. 오늘 뭐 축구해요, 오늘? 무슨 축구 하는데요, 오늘? 다음 주 태풍 온다 그래가지고 빨리 도망쳐야 돼요, 이제. 도망쳐야 돼요.
작가님, 저희 남편도 이 작가님 구독하고 같이 보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팔짱 안 끼게끔 한번 잘 해볼게요. 슈퍼챗 제가 못 읽어드렸죠? 어떤 분이셨죠? 그 잠깐 제가 그 마이크 번호냐고 못 봤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요? 오늘 그냥 가볍게 산책하고 장어 먹으러 갔다가 웨이팅 1시간이라 그래서 그 뭐지? 저번에 그 회원분들이 추천해준 데 있거든요. 해운대 그 뭐 장어 덮밥 이름 해먹인가? 갔는데 1시간 기다려야 된대서 그냥 왔어요. 애들 재우다 실패해서 잠들까봐 같이 듣고 있어요. 7살 아이가 이 작가님 좋아합니다. 그래요? 7살이면은 뭘 알아들을 수 있어요? 뭘 좋아하나요? 저는 그냥 가볍게 해변 요 앞에 산책하고 그리고 밀면 먹었어요. 밀면 맛있더라고요. 처음 먹어봤어요, 솔직히. 기존에 이름이 밀면이어가지고 뭔가 조금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닌가 싶어서 안 먹었었는데 처음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아, 10살 아이가 그래요? 아,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좋습니다. 좋아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레이크,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좋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밀면 맛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먹어봤어요. 9살짜리도 아저씨 방송 들으라고 해요. 그래요? 약간 그 쫄면 냉면보다는 깔끔해요. 맛이 되게 깔끔해요. 그래서 맛있더라고요. 3살 아이가 좋아요. 아, 아이들도 다 이걸 봐요? 그래요? 애기들 보니까 말 조심해야겠다, 그죠? 제가 좀 평소에 과격한 표현 많이 쓰는데 조심할게요. 마이크 잘 들리세요? 그래요? 잠깐만요. 제가 의자를 좀만 바꿔볼게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요렇게 하면 되겠다. 오늘 제가 이거 한 10개 정도 뽑아봤어요. 하반기 때 포트구성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뽑아봤으니까 앞으로 한 2번, 3번 더 해드릴 테니까 그 가운데서 이게 좀 나랑 맞는다 싶은 걸로다가 한번 잘 잡아보세요. 그래서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채팅창 글씨 잘 안 보여요? 아, 크게 잘 보여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 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철강주는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강주 하나 정도는 가져가는데 뭐 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대암제강이나 아니면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중에서 하나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목표는 3분기까지. 그러니까 포스코나 아니면 대한제강 아니면 현대제철 중에서 하나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현대제철 중에서 이거는 제가 종목 잘 못 찝는 거 잘 아시죠? 이미 아시죠? 그래서 개개인마다 취향에 맞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 3분기 실적이 아마 컨센 대비해서 한 20% 정도씩 더 나올 것 같다고 보거든요. 저는 일단 왜냐면은 언론이 이거 해석 잘못해주는 바람에 다행스럽게도 아직 주가 반영이 다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뭐냐 겁먹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너무 많이 던졌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 그래가지고 우리한테는 오히려 좀 다행스럽거든요. 그래서 컨센 대비해서 한 20% 정도 사양 조정된다고 보면 통상적으로 계산했을 때 주가 상승분은 한 10% 정도는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9월 달이잖아요. 그러면은 요쪽 그 철강 쪽 아마 실적이 10월 둘째 주 전에는 나오거든요. 첫째, 둘째 사이쯤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 대략 잡아서 3주 정도 남았단 말이죠. 그럼 3주 정도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추석이 있단 말이죠. 또 추석이 다다음 주인데 추석 때 보통 그 제가 기관한테 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석 전에 환매 물량을 좀 낸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물량을 좀 빼야 된대요. 그러면 그 기준을 감안한다 그러면 추석 전후로 해서 물량을 좀 내놨을 때 주가가 조금 더 빠졌을 때 그때 저점 매수로 잡아서 한 10월 초까지 포트 완성시켜 놓고 10월 중순까지 기다려 본다. 요 정도 전략 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딱 기관 투자자들 얘기 대충 들어봤을 때는요.
딱 그 친구들하고 반대로 움직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살짝 조금 관망하시다가 다음 주 후반 정도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또 연휴 회피 매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휴 회피 매물이라는 거는 연휴 전에 일단 현금으로 털어놓고 본다 이런 매물들을 말하거든요. 연휴 때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니까 무서워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관망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는 그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있거든요. 그 쿼드러플 리칭이 있어서 그것도 조금 염두해 두시고요. 현금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요. 그리고 지금 막 이제 미국에서 경제지표 둔화 우려에 대한 좀 뭐냐 매물들이 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다음 주까지는 좀 시끌시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추석 지나고 나서는 장이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같이 보고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추석 직후에 혹은 그 직전에 조금씩 한 1차, 2차, 한 3차 정도 나눠서 천천히 사놓고 3분기 어닝 시즌까지는 데리고 간다. 이렇게 딱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3분기 때 그러면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잘 나올 종목 위주로만 가져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 가운데서는 철강이라고 보는데요. 포스코, 대한제강, 현대제철 가운데서 하나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를 한 번씩만 딱 봐드릴게요. 저희 자세가 살짝 불편해서 타자 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제가 독수리 타자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한번 볼게요. 포스코 먼저 보면 이 친구는 제가 보는 기준점은 34만 원이거든요. 여기 정도 보고 있거든요. 여기를 저는 기준점으로 일단 잡고 있어요. 그래서 34만 원 기준점 잡아두고, 기준점이라는 거는 이 하단에서 샀을 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4만 원 하단에서 보시는 게 좋아 보여요. 줄 것 같은데요, 한 번은. 왜냐면 이거 단기 급등이잖아요. 지금 양봉 캔들이 10연속 나왔어요. 그죠? 10거래일 연속 나왔으니까요. 이거 한 번은 눌리면서 갈 것 같은데 언제 눌리는지 한번 잘 잡아보죠. 한 34만 원 기준으로 하단에서 잡으면 괜찮아 보입니다. 이것도 뭐 기존에 계속 같은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포스코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한제강은요, 제일 좋은 건 2만원 초반이에요. 2만원 초반에 붙을수록 제일 좋고, 이 친구는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2만 초반하고 2만 3천원 구간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2만원 초반에서는 강력한 저가 매수 매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2만원 초반에 붙을수록 매수, 그리고 2만 3천원에 붙을수록 매도로 대응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만 좀 하시고요. 어지간히 먹었으면 좀 나가세요. 초보분들한테 좀 양보 좀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박스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2만원은 이거는 주가지수 조정 안 준다 그러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보통은 2만 1천, 한 5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좀 지지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그죠? 그러면 한 2만 2천 원 하단에서부터 천천히 사시면 되죠. 한 번에 2만 원 잡으려고 하면 못 살 수도 있으니까, 이걸 만약에 이 친구 사시려고 그러시는 분들은요, 한 2만 2천 원 하단부터 천천히, 분명히 말했어요. 천천히 사라고 해서 2만 3천 원에 몰빵한다? 그러면은 주가 보장 안 됩니다. 한 2만 2천 원을 깨면 1,000원대잖아요. 1,000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번 사고 또 보시는 거죠. 올려주면 또 살짝 물량 좀 뺐다가 다시 보고, 이 정도 지점에서 또 다시 채웠다가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2만원 초반에 평단을 붙여두면 절대 물리고 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 친구는. 아시겠죠? 뭐 계속 좋다고 했죠. 이 친구는 철근 위주라서, 전기로 공정 위주라서 주로 이제 이거 건설 업종을 많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 철근이라는 거는 철근의 원재료가 철 스크랩이거든요. 근데 지금 철 스크랩 가격 상승세가 현재는 이제 그 판가에 그대로, 판매가에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철근 관련주들이 좀 유리하긴 해요, 확실히.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요, 이 친구도 제가 괜찮다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지금 시장 컨센이 지금 5,700억인가 잡혀 있거든요. 3분기 예상 실적이. 그러면은 제가 지금 대충 예상하고 있는 거는 7천억은 넘길 것이다라고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딱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적어도 한 20% 정도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본단 말이에요. 지금 주가 수준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업사이드가 좀 열려 있다고 봐요. 저는 한 5만 5천 원까지는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따진다고 했을 때 이 하단에서 사야 되는데 얘는 보니까 저는 얘는 일단 기준선을 5만 원 잡고 싶거든요. 5만 원이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본단 말이죠. 근데 가끔 이렇게 주가 조정, 주가 지수 조정 크게 맞으면은 막 말도 안 되게 4만 원대까지 빼긴 빼더라고요. 한 번 경험해 보긴 했는데 저는 여기서 5만 원에서 지지할 줄 알았는데 그냥 브레이크 없이 빠지더라고요. 4만 뭐 6천 원인가까지 갔었죠. 그래서 근데 이 지점을 다시 줄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너무 욕심인 것 같고 일단 그냥 저는 욕심 버리고 5만 원 초반이면은 굉장히 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5만 원 초반 정도 잡아두고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한 5만 천 원대에서는 사야죠. 5만 천 원대부터 천천히 또 사야죠. 꾸준히 사다가 5만 초반 가주면 좀 더 사고요. 그래서 요런 변수가 나올진 모르겠어요. 가격 조정이 그 사이에 있어줘야 되는데 어닝 시즌이 또 그렇게 많이 안 남아 있어가지고 길지 않아서 주가를 얼마나 빼면서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크게 빼진 못할 것 같아요. 철강 쪽은 워낙 이쪽은 지금 실적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어가지고 깊이는 못 뺄 것 같고 욕심 좀 덜 내고 평단은 5만 원 가까이만 붙여두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만 원, 천 원대에 가지고 있으면 뭘 팔 필요는 없죠.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다시 5만 천 원대를 주면 좀 더 사고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그냥 지켜보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죠. 5만 천 원대에 사두셨으면 이미 수익권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한 5만 5천 원에 좀 많이 붙어간다 이러면 그때 좀 물량을 좀 줄였다가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목표 주가는 한 5만 5천 원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5만 5천 원 받다고 지금 5만 3천 원이니까 2천 원 남았네 해서 몰빵 투자 해버리시면은 보장 안 되십니다. 아시죠? 그러면 기업 공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5만 원까지도 봅니다. 이렇게 5만 5천 원도 보지만 5만 원도 봐요. 둘 다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현대제철뿐이 아니라 저 철강 쪽 얘기 조금만 더 해드리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뭐냐면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재료인 그 철 스크랩 가격 상승세가 지금 판매가로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중국산 그 수입제 감소가 있으면서 유통 가격이 지금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영향도 같이 받을 수 있고 또 조선사 이슈도 있죠. 세 번째는 조선인데 조선사 쪽으로는 후판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후판에 쓰이는데 후판 가격이 협상이 완료됐어요, 이제.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는 또 주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됐죠. 그래서 그런 뭐 기대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봉현강류 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 봉현강류가 그 뭐냐 중심인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좀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쪽으로도 아, 영업이익을 좀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되겠구나라고 볼 수 있고 또 다섯 번째 판재류죠. 이거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 지금 판재 가격 가지고 협상이 끝났죠. 그래서 상향 조정해서 가격 협상을 마쳤는데 보통은 우리나라 그 판재류는 일본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자동차 강판이죠. 현대차일 건데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럼 그것도 또 주가의 플러스 요인이죠. 이런 이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 철강주 같은 경우는 언제나 경기 따라다니거든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판가에 굉장히 민감해요. 요거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금 단계에서 이거를 지금 하향 곡선이다, 이제 뭐 피크아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중에서 하나는 가지고서 내가 3분기를 맞이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했죠. 그냥 2차 전지 가운데서는 단연 탑픽입니다. 그냥 머리 아프게 뭐 LG화학이냐 SDI냐 머리 아프게 하지 마시고 그냥 얘만 봐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에 대해서 좀만 설명드려 볼게요. 에코프로비엠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성장성이라고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상장해 있는 기업 가운데서는 탑픽이라고 봐요. 성장성만 딱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하면요. 그래서
왜 최근에 이런 주가 흐름이 났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지금 포항에 증설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작년부터 시작이 됐던 얘기고, 그래서 이제 차후에 2022년 3년까지 두 배수로 이제 계속해서 증설 물량을 확대시키겠다라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주로 여기는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NCM이거든요. 그래서 요 니켈 비중을 높인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을 한단 말이죠. 그걸 요번에 10조 넘게 땄죠. 10조 넘는 규모로 지금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땄죠. 그래서 그 기간은 3년 잡혔죠. 3년이고요. 기간이 3년 잡혔다는 거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아직 증설 캐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 매출로 이어지는 지점은요, 2023년이 될 거예요. 대충 계산했을 때 2023년부터 가격 전가가 되겠다라고 봤을 때, 그럼 주가는 왜 움직였느냐? 미리 선반영이죠. 기대감.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하니까요. 기대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 3년 정도 후에는 이제 가격 전가가 될 것이고, 그 이노베이션 같이 이제 대기업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거의 뭐 확정적인 그 수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거는 눈에 딱 드러나는 지표니까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주가 수준을 미리 좀 반영받았다라고 보는데, 실질 실적이 나오고 어떤 게 남아있냐면, 그러면 여기에 이 물량을 맞추려고 하면 에코프로비엠 입장에서는 증설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기존에 포항 증설을 했지만 그 물량 가지고는 지금 택도 없을 거예요. 최종 목표 생산량을 지금 30만 톤, 뭐 28만 톤 얘기하던데, 자, 30만 톤이라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지금 뭐 오창이라든지 그 포항 캐파 가지고는 아주 택도 없어요. 지금 해봤자 뭐 3만 톤, 3만 톤이잖아요. 그럼 뭐 6만 톤, 7만 톤일 텐데 이걸 가지고는 택도 없죠. 그럼 앞으로 에코프로비면 추가 증설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미 이제 여기 수요처는 확보를 해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차후에 삼성 디스플레이란다. SDI하고 그 SK 이노베이션 이제 대형 양사를 이제 고객사로 두게 됐는데, 이제 차후에 요 두 고객사의 물량을 맞춰 주려면 어쩔 수 없는 증설이 또 따라가야 될 거고요. 오창 그리고 포항 그 다음에 추가 증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또다시 주가가 점핑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가 어디까지 열어놔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28만 원 선이었나? 그때도 그냥 한 30만 원대까지 가지 않을까 정도는 생각했는데, 지금 뭐 몇 년도 아니죠. 몇 개월 만에 지금 40만 원대를 뚫어놔가지고, 이게 지금 그 10조 단위 수주를, 이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는 진짜 밸류에이션 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고서 보고만 있는데, 일단은 확실한 거는 30만 원 선 하단은 이제 안 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국면이라고 한다면 너무 이제 수주가 뻔해졌고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이미 들어섰고, 그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제 양극재는 에코프로비엠이구나라는 걸 공표했기 때문에, 차후에 이걸 가져간다? 그러면은 저라면 장기 투자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요. 그리고 40만 원 선 이제 돌파했는데 눌림은 한 번은 줄 것 같아요. 눌림은요. 왜냐면 지금 별로 이렇다 할 브레이크가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눌림은 분명 주고 갈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을 장기 투자로 잡아두면 괜찮겠죠.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 아니면 최소한 수소 연료 전지라도 관련주 하나는 들고 내년 내후년을 맞이하는 게 전 좋다 봅니다. 그거 너무 치트키 같은 거예요. 올라갈 게 너무 뻔해요. 2차 전지 소재. 대형주는 모르겠어요. SDI랑 뭐 이노베이션, LG화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탑픽으로 가져갈지는 몰라요. 그거는 지금 기술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종합 3사 가운데서 누가 결국은 승자다 이렇게 예측이 안 돼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작년부터 그랬지만 삼성 SDI가 제일 맥락이 있다 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위험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요. 물론 이제 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의 그 비교를 해서 본다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 제가 봤을 때는 분사를 낼 수가 없거든요. 분사를 낼 만한 그 사업 분야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SDI는 좀 안정성은 있는데, 굳이 SDI 같은 거 뭐 LG화학이라든지 이노베이션 투자할 것 같으면 작년부터 똑같이 얘기하지만 저라면은 첨보나 에코프로비엠처럼 그냥 확실한 소재주,
그냥 경쟁사도 없는 소재주를 하나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보이시나요? 외국인들한테 아주 인기가 좋죠. 예, 외국인들이 대부분 물량을 잡았고, 보면은 개인 물량을 가져갔네요. 그대로 가져갔고, 최근에 기간 수급이 굉장히 좋았는데, 마지막 거래일에서 연기금하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 물량이 좀 나왔네요. 네, 그죠?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치면서 주가를 마지막으로 팡 뛰었네요. 그죠? 여기서 손바뀜이 좀 일어났고, 투신 같은 경우도 물량을 좀 많이 뺐는데 이거는 환매 물량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팔았네요. 이 친구들은 왜 이렇게 많이 팔았지? 이거를 그냥 뭐 고점 매도한 거겠죠. 그죠? 연기금이 에코프로비엠을 기존에 많이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고점에 한번 때리고 보자 막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에코프로비엠도 좋다고 봅니다.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이런 친구 10만원 하다님 괜찮았다고 봤죠. 근데 뭐 이제는 12만 13만원까지 갔네요. 그래서 전고점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극재는 저 두 친구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액은 첨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가고 있네요. 이 친구도. 그죠? 수급이 좋겠죠. 뻔하죠. 보면은 보험 바로 눈에 띄고요. 연기금을 에코프로비엠 팔고 첨보를 사고 있네요. 이 친구가 아직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나봐요. 단기 상승 여력이.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는 팔았고요. 대략적으로 본다면 첨보도 뭐 수급이 견조하네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2차전지 장세를 만들었었네요. 수급을 보니깐요. 네, 이런 친구는 장기 투자할 만하죠. 첨보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도 좋고요. 뭐 다 좋아요. 이쪽은 이 친구들은 창창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전체 좀 큰 그림을 보셔야 되거든요. 큰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주봉인데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사놓고서 이거 성장성 좋은데 왜 빨리빨리 안 갑니까? 이러는데 코로나 이후로 한번 보세요. 3만원짜리가 지금 27만원 돼 있어요. 그죠? 9배 올랐어요, 주가가. 그 고작 해봤자 지금 1년 한 반 정도 지났죠. 그죠? 1년 반 만에 지금 주가가 9배 올랐어요. 1억 넣어놨으면 9억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가는 길목반을 한번 살펴보면요. 늘 잡음이 있었어요. 2차 전지 시장은 앞으로도 잡음이 심할 거예요. 뭐 이제 뭐 새로운 뭐 이런 시스템을 차원의 개발이 나왔다. 기존의 뭐 소재주들은 이제 좀 뭐 그 뭐냐 하향 곡선을 걸을 것이다. 막 이런 이슈도 분명히 이제 중간중간 나올 것이고, 전고체 이슈처럼 시장을 흔드는 그런 새로운 모멘텀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실리콘 원극재가 지금 핫하죠. 그런 식으로다가 기존 이제 소재 강자들이 좀 흔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올 텐데, 이때도 있었고 뭐 이때도 있었고요. 이런 때도 있었고 이때도 괴로웠겠네요. 한 두세 달.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눌림을 주면서 갈 텐데 결국은 갈 것 같아요. 저는 이 소재주들은 별로 큰 이슈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단기적으로 최고점에 와 있는데, 말했죠. 기존에는 성장성이었어요. 2020년도에는 야 이런 산업이 앞으로 성장성을 받고 갈 거야 라는 이제 그런 단기 급등인데, 그 급등 측면에서 차후에는 이제 차츰차츰 실질적인 실적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죠? 그러면서 성장성에다가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딱 이제 온 거죠. 그죠? 야 이쪽은 이제 의미 있는 수주 잔고도 계속해서 쌓여 있고, 야 이쪽은 이제 어느 정도 2022년부터는 실적으로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국면의 초입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친구 정도는 하나는 데려가면 괜찮겠죠. 천천히 느긋하게 바라보면서 데려가면요, 몇 년 정도 데려가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만한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고, 뭐 워낙 기존에 계속 설명을 드렸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건 가족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BH죠. BH 가지고 지금 어떠세요? BH. 저는 이거 계속 2만원 하단일 때부터 좋습니다, 좋습니다 해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묵직하게 들고 계셨던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고점에 계속 그 못 팔고서 또 여기 전고점 찍었을 때 못 팔고 기다리셨다가 또 속상하게 물려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 많으실 텐데,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저는 2만원 하단이면 싸다고 봐요. 이 지점을 전 기준점으로 잡고 있거든요. 이게 2만원 하단에서 사면은 늘 수익을 주더라고요. 가볍게. 그래서 뭐 그 정도로 보고 있고, 박스권으로 데려간다?
그러면 21,500원 상단에서 파시면 돼요. 그냥 21,500원 여기 붙어가지고 그냥 파시면 되는데 수익이 너무 미비하지 않으세요? 이러면 뭐 저점을 물론 잘 잡으셨다 그러면 한 10% 정도 먹고 나올 수 있는 정도 되는데, 근데 앞으로 이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갈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욕심을 너무 크게 부리지 말고 2만 원 초반 붙어 있으면 저는 그냥 가지고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기업 내용은 워낙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그 모멘텀만 요약을 해드릴게요. 여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폴더블 플러스 그 아이폰이거든요. 폴더블 플러스 아이폰이 양다리예요, 양다리. 그래서 양쪽 신제품 수혜를 같이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장 매출 확대 기대감이 좀 살아있죠. 그리고 8월 달이면은 폴더블이고요. 8월은 왜 주가가 움직였느냐 하면은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폴더블이죠. 폴더블이 아주 핫했어요. 그죠? 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핫했고, 2분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1분기 때 비교한다면 1분기는 부품 부족 현상이 시달렸죠. 계속 반도체 부품 부족 현상에 시달리면서 생산량의 차질을 빚었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 쪽은요, 점차적으로 부품 그 공급 부족 현상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국면에서는 투명하게 주가 반영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실적 턴어라운드도 이제 시작이 됐죠. 애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달 이제 9월이죠. 9월 들어서 본격적으로 신제품이 이제 출시될 예정이죠. 그래서 초기 그 생산량에 대한 전망치도 굉장히 높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 삼성 폴더블이 됐으니까 아이폰도 가자 막 이런 느낌인데, 그 12 시리즈 때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죠? 목표치를 다 상회하면서 갔었고, 재고 조정도 2분기 때 다 끝냈죠. 1, 2분기 때 다 끝냈고, 이제 3분기 정도로 넘어가면은 이제 계절적 성수기가 3분기거든요. 스마트폰은. 그래서 그런 이제 계절적인 특수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5G 폰이죠. 5G 폰의 이제 본격적 행보가 이제 시작됐다는 점까지 감안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내구재 소비 증가인데, 변이 바이러스 이제 딱 등장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뭐 하니까 그 핸드폰으로 지금 방송 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 기기에 대한 어떤 기존의,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 핸드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처음으로 좀 큰 핸드폰 가지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는 거죠. 저같이 기계치가 핸드폰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했으면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소비의 증가 측면, 다양한 연령층으로 좀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까지 감안해서 같이 본다고 하면은 스마트폰 쪽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7월, 8월 달에 스마트폰이 단기적으로 업황이 가장 좋을 거예요. 그리고 삼성 폴더블은요, 역사적인 최고점을 찍을 겁니다라고 했던 이유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살짝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왜냐면은 삼성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지금 다 시대 탄력을 크게 받았잖아요. 그죠? 살짝 늦은 감이 있는데, 근데 이제 BH 같은 경우는 아직 시세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KH마텍 차트 보이시죠? 예, 이 친구도 지금 뭐냐, 그 힌지 관련주예요. 그래서 그 연결 부분 있죠. 폴더블의 연결 부분. 네, 그거 관련주인데 시대 탄력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파인테크닉스가 있었죠.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뭐 잘 가고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메탈 플레이트 부품 관련주고요. 그리고 세경 하이텍 있었죠. 세경 하이텍도 차트 다 비슷해요. 이 친구는 그 보호필름 하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중심주가 잘 갈 때 관련주들이 어떻게 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줬죠. 이 친구들을 통해서. 그래서 차후에는 이제 그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으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 쪽은요. 그래서 이쪽 그 서플라이 체인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일단 폴더블은 이렇게 세 가지 친구들이 굉장히 성공리에 그 맞췄죠. 그죠? 그래서 아이폰도 과연 이 정도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지켜봐야 되는데, 공통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세 친구들은요, 2분기 때 대체로 다 극심한 정체 구간을 겪었다는 거예요. 세 친구 다. 그래서 그에 따른 반등도 더 세게 왔었고요. 3분기가 저는 최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4분기는 조금 더 약해질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일단 분위기상으로는 4분기도 컨센을 막 크게 하회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컨센 정도는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컨센을 크게 사양했지만
3분기도 뭐 그렇게 4분기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정도로는 봅니다. 제가 보는 건 하나예요. 스마트폰 쪽은 AP칩 수요 하나거든요. 이게 지금 아직도 공급이 조금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걸 하나 딱 지금 저것만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라고 보고 있는데 뭐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급 불균형은 저는 연말 이후부터는 확연하게 개선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라서 뭐 큰 문제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폴더블 삼형제가 이미 다 시세를 받았으니까 BH가 아직 좀 못 받았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도 좀 갈만했는데 왜 얘는 안 데려갔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이제 고점을 신고가를 내긴 했지만요. 저 친구들에 비하면 너무 약했죠, 그죠? 뭐 큰 문제도 없고 그러는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본금 규모도 뭐 그렇게 크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러나 이제 이 친구가 그 하반기 때 이제 그 아이폰 관련주로서 어느 정도 업사이드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FPCB에서는 그냥 이 친구가 좀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폴더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쪽 디스플레이 기판 쪽으로 그쪽으로 계속해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G 안테나 그 수혜도 받을 수 있겠네요. 5G 안테나 쪽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EV죠. EV 배터리형 쪽 신사업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EV 배터리형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고,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 시장 기조 흐름을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아이폰 그 모멘텀을 정면으로 받는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관심 가져볼 만하죠. 2만원 하단이면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비슷한 거 하나 더 있죠. 이 친구도 이거는 걱정을 많이 하시길래 제가 살짝 좀 살펴봤는데 뭐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일단 전자제품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MLCC죠. MLCC에 대한 대장주죠. 대장주인데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은 당연히 잘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3분기 때 좀 이거 시세 잘 나오겠다라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MLCC가 지금 또 다시 전문가들이 의견이 갈리거든요. 야, 이거 업황이 좀 둔화될 것 같은데 라고 보는 자본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서버라든지 혹은 뭐 그 네트워크 장비 쪽으로는 산업용 수요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수요죠. 그래서 서버라든지 뭐 네트워크 장비 쪽은 아직 강세다라고 보고 있고, 자동차 전장용으로 또 안전 수요가 확보되어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일단 지금 당장은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자동차 수요는요 안전 수요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패키지 기판 쪽으로 또 이제 패키지 같은 경우는 판가 상승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고, 차후에 윈도우 11 국면 들어가면은 이제 신형 CPU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PC 교체 수요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다양하게 남아 있어 가지고 삼성 경기도 저는 뭐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며칠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 쪽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자율주행 카메라 시장 그 수요 확대로 인한 반사이익 받을 수 있고, 메타버스도 연결한다면 할 수 있겠죠. 단말기 시장 기대감이 남아 있으니까요.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전자제품이 그냥 쌀 같은 거라고. 그래서 다 들어가니까 차후에 뭐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여러 개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흐름이 참 약하네요, 그죠?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이 친구가? 자본금 규모 좀 큰 거는 뭐 대형주니까 당연한 거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까요? 투신이 물량 채우고 있고 연기금이 같이 채우고 있고, 연기금이 특히 급속도로 사고 있네요. 그리고 뭐 기간 수금 대체로 견조한 편, 보험도 따라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도 마지막 거래일 때 들어왔네요. 기간은 전부 다 사자 우위, 그리고 마지막 외국인도 큰 폭으로 사고 있네요. 계속 지금 한 10거래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이러면 개인이 물량을 털린 건데요. 개인이 8월 셋째 주부터 꾸준히 팔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삼성전기에 대해서 전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개인이 이 구간에서 다 팔아줘가지고 기관 외국인한테 물량을 다 뺏겼네요. 그죠? 항상 좋은 기업을 보면 수급이 항상 저렇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쉽네요. 삼성 경기 같은 경우는 한 18만 원 선 정도 기준점 잡아두시면 되고 그 하단에서는 그냥 부담 없이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 같은 경우도 좀 느긋하게 길게 가져가셔도 되죠. 목표 주가는 20만 원 정도,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정고점인 20만 원 정도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되고. 은하님, 자화전자요? 굳이 왜요? 굳이. 글쎄요, 자화전자를 굳이 봐야 될까요? 주가 흐름 굉장히 좋네요. 정고점 코앞인데 물려 계신 건 아니시겠죠? 정고점이 코앞이고 기관수급 들어왔네요. 연기금, 그 다음에 보험투신, 금융투자, 기관수급은 대체로 계속 사자 우위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 사고 있어요. 개인이 물량 뺏기는 그림이고 그 결과 차트 좋았고요. 내년에 아이폰 폴디드 줌 한다는데 그래요? 일단 저는 뭐 그런 이슈를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 주가 흐름 보고 기관 수급 보면은 뭐 뭔가 분명히 있네요. 이거 얘기 들릴만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차트 모양도 좋은데요. 제가 뭐 지금 봐드릴 수 있는 거는 차트밖에 없어요. 제가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이슈를 따로 들은 건 전혀 없는데 뭐 그렇습니다. 여기서 구름대 돌파 자리도 나와주면은 차트도 너무 좋고 수급 좋고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후행 스팬도 지금 상단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고 네, 차트 상으로만 봤을 땐 좋습니다. 그래서 왜 울어요? 차트 모양 너무 좋은데 그냥 뭐 한번 지켜보시죠.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저는 제가 딱 이 친구가 좋겠다라는 게 딱 찝혀 있어서 그런데 네, 뭐 한번 이슈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뭐 몇 가지 했어요? 몇 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한 10개 정도만 딱 맞추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몇 개 했는지. 그래서 기억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인텔리안테크 어제 방송에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인텔리안테크 이 친구가 최근에 왜 좋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확실히 근데 진짜 기관 애들이 빨라요. 저한테 이게 정보 준 게 8월 말이었거든요. 딱 여기인데 차트도 별로고 제가 별로 관심 없어가지고 그냥 이걸 왜 보지? 이러고 있었는데 와 역시 정보가 빨라요. 확실히 보면은 딱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 새에 지금 연기금하고 투신보험이 딱 샀어요. 그죠?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외국인하고 같이 이렇게 딱 개인 물량 다 털면서 올려놨는데 인텔리안테크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증설이에요. 증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말까지 몇 월이었더라? 4월인가 뭐 5월인가까지 해가지고 증설을 한다고 하죠. 투자 규모가 180억 잡혀 있어요. 기존에 한번 했었죠. 한 60억 70억 하지 않았나? 뭐 그거에 비하면은 거의 한 2배 이상 이제 한다는 건데 여기는 뭐냐면은 저궤도 위성이더라고요. 저궤도 위성. 그래서 통신양, 그쪽 통신양 이제 안테나 매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저궤도 위성 그 통신양 안테나에 대한 어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뭐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산 체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뭐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 저궤도 위성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저궤도 한 몇 킬로더라? 3000km 이하였나? 이거 아니에요. 이거 취소. 잘 기억 안 나요. 이건 모르겠다. 아무튼 그냥 저 궤도로 떠도는 그냥 위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일반적인 위성보다는 그 수명이 짧죠. 한 2, 3년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소모품처럼 한 2, 3년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지구 그 자전 속도보다 빠르죠. 그래서 뭐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휙 도는데 그 긴 시간이 안 걸리죠. 굉장히 짧게 돌 수 있어서 주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기상 관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원 탐사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뭐 군사 목적으로 이렇게 염탐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쓰임이 다양하고 그런 이제 저궤도 위성의 이제 통신형 안테나를 그 통신 안테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요런 이슈였어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증설을 하게 되면
이제 고객도 다변화될 수 있고 그리고 매출도 이제 크게 확장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미래지향적이네요. 그죠? 기존에는 이때 우주 관련주다 해가지고 빵 뛰어났다가 연초에 그죠? 그리고 나서 그냥 이쪽 산업이 아예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자꾸만 우주항공 관련해가지고 슬슬 얘기들이 돌거든요. 그래서 그래 하면서 지금 좀 지켜는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주항공 쪽은 그 위성 쓰레기 문제라든지 조금 약간 인접 국가 간의 그런 그 혼선 문제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조금 태클을 걸어왔었거든요. 기존에는. 근데 저보다 훨씬 전문가분들이 야 너는 무슨 옛날 사람이냐 막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쪽으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막 이러더라고요. 부지런을 좀 들었는데 일단은 뭐 가장 의미 있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그 이쪽 관련주 가운데서는요. 그래 이 정도면은 그냥 끄덕일 수 있지 하고서 봤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존에 저보다 이제 공부하고 있던 분들은 더 잘 깊이 아시겠지만 그 관련주 가운데서 한번 잘 잡아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고요. 제가 좀 맥락이 좀 있는데 라고 봤던 기업들 몇 개만 또 같이 알려드릴게요. 이 친구 그리고 세트랙 아이. 타자치기가 조금 힘드네요. 제가 원래 좀 빠른 친구인데 그죠? 그리고 항공우주 요 정도가 좀 느낌이 있네 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캔코아 정도? 이 정도죠. 거의 뭐 다네요. 그죠? 이 공부하다 말았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좀 다시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이쪽은 기존에 워낙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키보드가 있는데 지금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난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그 마이크 앞에 키보드를 두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키보드를 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한번 제가 시간 내서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해서 한번 통틀어서 산업 설명 한번 드릴게요. 공부는 해놨어요. 산업 공부는 해놨는데 개별 기업 그 공부가 제대로 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쭉 해서 비교 분석 한번 언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GS 리테일인데요. 자, GS 리테일 가지고 좀 걱정 많으시죠? 근데 이 친구는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보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쪽 오프라인 관련주들 그리고 소비주들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억울하게 눌려 있다라고 보고 그 가운데서 아직 회복을 못한 종목 위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반대로 지금 오프라인 관련주 가운데서 회복을 미리 한 거는 매력도가 떨어졌다고 봐요. 왜냐면 소비주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구조적인 성장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후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빠졌던 주가를 회복할 수 있을지언정 막 계단식으로 구조조정 받으면서 막 크게 점핑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이 빠져있는 기업 가운데서 골라야 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GS 리테일은 여전히 극심한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기서만 좀 더 빠져준다면 더 좋겠지만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일단 특징적인 부분 주가가 약해요. 그죠? 이거 왜 빠졌냐면은 그 디지털 사업부 쪽 매출이 좀 부진했거든요. 영업이익이 이커머스 쪽. 그래서 지금이 좀 제일 아픈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차후에 그 GS 홈쇼핑하고 모바일 사업부하고 같이 결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비용 감소의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점을 살릴 수 있고요. 재무가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시장에 이제 안전하게 연착륙하게 되면 현금 흐름이 좀 좋아질 거거든요. 뭐 그러면은 차후에 비용 감소 효과도 나오면서 기본적으로는 좀 영업이익이 좀 지금보다는 확실히 좋아질 일만 사실은 남아있죠. 한 고비가 더 남아있거든요. 변이 때문에. 변이 이슈로 받은 주가까지만 딱 받으면 이제 끝인데 마지막 맞을 매 하나 딱 남아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가 매수 기회로 당연히 삼으셔야 되고요. 변이 바이러스가 딱 끝나면 오프라인 사업부 실적 개선도 기대해 볼 만하죠. 그 구간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당장 이걸 사서 내일 오르겠지 모레 오르겠지가 아니라 자 소비주들은 대응은 어떻게 하시냐면 가장 극심하게 지금처럼 코로나 확진자 오늘 1300명 수도권에서만 증가해서 뭐 1600명 돌파 막 이런 국면 있죠. 이럴 때 사두는 거예요. 그냥 느긋하게. 작년으로 비교해서 본다 그러면 작년 한 뭐 6월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비주 한참 힘 못 쓰고 있을 때
남들 전부 다 성장주에 눈 돌리고 있을 때 지금하고 흐름이 굉장히 유사하죠.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눈 다 돌려놓고 있죠. 소비주들 아예 관심 안 주잖아요. 이럴 때 미리 사두자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나 뭐 기타 소비주들은요, 바닥이 별로 안 깊어요. 떨어져 봤자 더 이상 떨어뜨릴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말했잖아요. 안전하다고.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사두고 느긋하게, 대신에 이거 사두고 다음 달에 언제 올라요? 뭐 언제 올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가 끝나줘야죠. 그러니까 그건 언제 끝나겠습니까?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아니죠. 두 가지 확률의 베팅을 하는 건데, 변이가 영원히 갈 것이다. 2차, 3차 계속 진행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대에서 안 줄어들 것이다 하면은 안 사면 돼요. 소비주들은. 근데 이게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백신 2차, 오늘 보니까 1차 접종률이 이제 60%가 넘었죠. 그럼 2차 들어갈 것이고 3차는 내년에 나올 텐데 부스터샷까지 나오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계속 2,000명대가 유지되겠어요, 이게? 위드 코로나라 그래서 이제 독감처럼 같이 데려간다 하죠. 내년에 제가 봤을 때 해외여행 풀릴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국면까지 고려했을 때 이게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편이, 2,000명대가 유지되고 3,000명, 4,000명, 2차, 3차가 다시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편보다는 합리적인 해석인 거죠. 그죠? 소비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거 사가지고 뭐 내일, 다음 주, 다음 달에 왜 안 올라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은 아예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내가 자금이 넉넉해서 사놓고 안 볼 난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시면 돼요. 이 친구랑 그 다음에 CJ제일제당도 어제 질문 주셔가지고 봤는데 주가가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42만원을 좋아해요. 저는 이 친구를 42만원대에 들어가서 못 먹고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42만원을 제가 좀 좋아하는데, 한번 만약에 그 욕심부리다 또 놓칠 수 있으니까 이런 친구도 데려갈 만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기관 수급이 별로였어요. 그래서 기관 물량 이런 거 나오면 받아줘야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받아놔야죠. 외국인이 좀 받고 있네요, 기관 거를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친구들 한번 보시고, 이런 비슷한 성격의, 비슷하지만 좀 다른 성격의 기업 하나 봐드릴게요. 강원랜드인데요. 자, 이 친구는 최근에 좀 탄력을 받긴 받았어요. 그죠? 강원랜드는 지금 이게 왜 탄력이 나왔냐면, 기업 설명 좀 드려야 되겠다. 국내에서 그냥 유일하게 내국인하고 외국인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공동 카지노죠. 그래서 주 사업 분야는 카지노죠, 당연히. 카지노하고 무슨 뭐 리조트도 하죠. 하이원이죠. 하이원 리조트 가지고 있고요. 주로 이제 여행 레저죠. 그러면 여행 레저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로나 때 상반기 때만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때만 여기 거의 3천억 가까이 손실 냈어요. 당연하죠. 아예 출입이 금지됐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 1월부터 6월까지 1, 2분기 상반기 그 실적을 제가 뜯어 보니까 대략 200억, 200 몇십억인가? 그러니까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놨어요, 지금. 그리고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이죠. 작년 1, 2, 3, 4,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가 마이너스였거든요. 계속 적자 내다가 올해 2분기부터 흑자 냈어요. 물론 거의 미비했어요. 한 10몇 억인가 20억인가 났어요. 흑자가 플러스 전환됐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좀 있죠. 이게 어느 시점입니까? 거리두기 거리두기 강화가 중단되고, 이때 6월 7월이었나요? 언제였죠? 5월 6월이었나? 그때 이제 거리두기도 하향 조정되고 막 이랬었죠. 오프라인 사업 전개 딱 되는 시점이었죠. 이걸 통해서 이 친구들은 그냥 거리두기만 좀 약화되거나 어떤 오프라인 사업 전개만 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급속도로 매출이 딱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지표를 보여준 거죠. 확인시킨 거죠. 다만 3분기 때는 약할 수 있겠죠. 그죠? 3분기 때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되어 있는 측면이잖아요. 지금 4단계죠. 4단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을 여파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친구도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되겠죠. 이거 변이 바이러스 이슈만 끝나면 이 친구가 끝나겠구나, 실적 그냥 돌아오겠구나라고 반대로 해석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다 반대 해석하신 거죠. 왜냐면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너무 말도 안 됐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막 2만 5천원 구간까지 내려가 있었죠. 2만 5천원까지 떨어져 놨었는데 너무 과도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쉽죠, 이런 친구들은. 그냥 간단하게 거리두기 단계만 조정되면 급격하게 매출 회복되는구나, 그냥 오뚜기 같은 친구구나 라고
이런 친구는 분석하기가 아주 쉬운 거죠.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이제 코로나가 재창궐하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더 이상의 하방 압력은 받지 않는구나라고 해석 끝났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카지노 쪽 매출 비중이 뭐 한 85% 되나요? 거의 뭐 올인이에요. 카지노만 보시면 되고, 저 같은 친구들이 있는 한 카지노는 안 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업 내용도 간단해요. 방문객 수랑 같이 보시면 돼요. 방문객이죠. 방문객 수랑 같이 보시면 돼서 방문객 수 추이랑 같이 영업이익이 따라다닌다. 끝. 기본 재무는 좋아요. 카지노 관련주들이 대체로 뜯어보면은 현금 비율이 좋아요. 현금 비율이 너무 좋고, 현금 그러니까 회전율이 굉장히 좋고요. 현금 부자죠, 당연히. 돈 많이 돌리니까죠. 그리고 부채 비율이 여기 10%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유보율도 지금 3000%던데 제가 딱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그 라인에 걸쳐 있고요. 그래서 환경만 아무튼 갖춰지면은 이런 친구도 그냥 뭐 치트키 같은 거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그 뭐냐 쉽게 그냥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제가 단타 요런 걸로 많이 치거든요. 단타 많이 치는데 추천을 따로 잘 못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그 코로나 여파를 너무 세게 받아버리니까, 보이시죠? 고점 이렇게 형성하다가도 그냥 한번 그거 잘못돼 버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초보자분들이 이거 고점에서 잘못해버리면 길게 물리실 수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 마인드 뭐냐면, 단타 치다가 아예 물리면 뭐 한 2년 냅두지 뭐, 그냥 군대 보냈다 생각하지 뭐, 이래 버리거든요. 2년 정도 기다리는 거 저한테 일도 아니에요. 저 6년 기다린 종목도 있었어요. 6년도 뭐 길다고 말하면은 창피한 일인데, 2년 3년 기다리는 거 저한테 단타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뭐 괜찮지도 않지만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 이런 종목은 잘 그거 안 드리는데, 근데 그냥 자꾸 이상한 걸 너무 많이 사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만 사시라는 측면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사놓으면 쉽다니까요. 소비주들은 사놓고 울면서 기다리면 돼요. 물려도. 그러면 다 시세를 줍니다. 아시겠죠? 괜히 이상한 거 어설프게 들어가실 것 같으면 소비주 하세요. 그냥 소비주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뭐. 그리고 뭘 좀 봐드릴까? 잠깐만요. 소비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뭐 했죠? 우주항공 하나 했고, 철강 했고, 또 뭐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네. 골고루 해야 되는데, MLCC 하나 했고, OLED 하나 봐드릴까? PNH테크 PNH테크죠. OLED 하나 봐드릴게요. 차트가 상당히 좋죠, 그죠? PNH테크인데 이 친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잘 안 드렸었죠. 기존에 맨날 덕산 얘기만 해가지고, 그죠? 잘 안 알려져 있는 기업이고 아마 초보자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 상장한 지 많이 안 돼서. 자, OLED 소재주예요. OLED 소재주고 PD 촉매죠. PD 촉매랑 그 다음에 팔레아듐 촉매, 이렇게 두 가지 하거든요. 팔라듐인데 이런 건 뭐 모르셔도 돼요. 그냥 뭐 하는구나 정도만 이렇게 알고만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인데, 중간체, OLED 중간체에 쓰이는 이제 이런 화학 물질들을 소재 업체에다가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소재 업체. 그래서 이 산업 설명 처음 듣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산업 설명 간단하게 한 번만 해드릴게요. 자, 기존에는 LCD였죠. LCD가 우리나라에서 제가 주식 막 할 때, 한참 할 때 2008년인가 2005년 8년 사이였나? 이때 아무튼 한번 전성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중국이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국한테 이제 기술력을 뺏겼죠. 이때 막 우리나라 좋은 인재들 많이 뺏겼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딱 치고 들어오면서 양산화 체계를 갖춰버렸어요. 대량 생산화 체계.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에서 못 이겼죠. 그래서 실패를 하면서 LCD 관련주들이 이렇게 갔어요. 10년 정도 갔던 걸로 아는데 그냥 지옥이었단 말이죠. 이때 아예 안 봤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야, LCD 쪽 추천한다, 인간 취급도 하지 마세요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달라졌어요. LCD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OLED를 개발을 하면서 기술력에서 앞서갔죠. 그런 기간인데 지금 중국하고 기술력이 한 2년 정도 격차가 좀 벌어져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안심 단계다. 이 친구들이 치고 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기존의 LCD 사업부를 크게 가지고 있던 기업들도 전부 다 OLED로 넘어가고 있죠. 대표적으로 LG 디플이 있죠. 그죠? 이 친구들이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 2024년까지 목표 지점으로 잡고 있고 점점점 OLED화 하고 있죠. 이 친구가 약한 건 하나예요. 기존의 LCD 사업부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근데 LCD 같은 경우 지금 판가 인하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그냥 크게 떨어지는 국면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영향을 받는 거고 공매도 같이 잡히는데 괜찮아질 거예요. LG 디플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그 산업 업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작년부터죠, 2020년부터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나기 시작했는데, LCD랑 OLED의 차이는 뭐냐면, LCD 같은 경우는 자체 그 광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백라이트 유닛이라 하는데, 백라이트 유닛을 써가지고 빛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OLED로 넘어오면서는요, 그 백라이트 유닛 없이 뭐 레드 프라임, 뭐 블루 프라임, 그린 프라임 해서, 이거 이미 다 배웠으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이런 유기 재료를 통해서 이런 이제 광원 없이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가져와 가지고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전환시켜주는 그런 자체 발광 기술력이 핵심이거든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백라이트 유닛을 안 쓴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좀 전에 딱 말씀드렸던 거 있죠. 전기 에너지를 끌어다가 빛 에너지로 전환시킨다 했죠. 그래서 설명드렸던 게 그때 뭐 HTL이라든지 최근에도 했었죠, 그죠? ETL이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설명드렸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색을 쏜다, 자체 발광시킨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런 뭐 수송층이라든지 발광층 이런 것들 각 층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층이 형성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가 만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쪽이 전자고 이쪽이 전공층이죠. 그래서 이 두 층이 같이 이제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수송층을 거쳐서, 양쪽에서, 이쪽은 전자 전공인데 양쪽에서 수송층을 거쳐가지고, 이 HTL의 수송층이거든요. 수송층을 거쳐서 발광층에서 만나가지고 빛을 만드는 게 이 OLED의 기본 구조예요. 그러면 이 그 각 층마다 OLED 이제 소재가 들어가거든요. 소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재주들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좀 더 부각되는 거죠. 이 OLED 시장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저변이 확대될수록. 그래서 그 내용 설명을 한번 그때 예전에 드렸던 거고, 깊이 아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만약에 제가 레드 프라임을 어느 기업에 납품합니다 했는데, 뭐 레드 프라임이 뭐야? 뭐 뭔 얘기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냥 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기업을 돈을 주고 샀는데, 그죠? 그 기업이 뭘 하는지는 아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P&H 테크 같은 경우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레드 프라임이 주력이에요. 레드 프라임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기억나시나요? 덕산 네오룩스에서 하잖아요. 덕산 네오룩스도 이 레드 프라임하고 HTL이 주력이잖아요, 그죠? 홀 트랜스퍼 레이어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덕산 네오룩스에서 주력으로 가져가는 상품이고, 이 친구도 레드 프라임이 주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덕산이 롤모델이 되겠죠, 이 친구한테는요. 이 레드 프라임이 뭘 하는 역할이냐, 한 번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전자층이죠. 전자를 더 이상 이 통로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그리고 전공을 끌어다가 당겨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를 롤모델로 해가지고 앞으로 성장주로서 가져갈 흐름을, 탄력을 보여줄 텐데요. 이미 이제 좀 주가 흐름은 어느 정도 반영을 받기는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직 성장성이 좀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기업 설명 조금만 드릴게요. P&H 테크 같은 경우는 소부장 패스트 트랙으로 들어왔어요. 패스트 트랙, 이게 뭐냐면 패스트 트랙이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 기업은 뭔가 좀 유망한데 라는 기업들을 선정해가지고 상장 심사 기간을 줄여주죠, 빠르게. 그리고 기술평가라는 걸 받거든요. 거기서도 원래는 여러 기관한테 받아서 검증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 기업이 들어올 때, 시장으로 들어올 때. 근데 그거를 검증 단계에서 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게끔 줄여주고, 그러니까 그만큼 빠르게 데려온다는 거죠, 시장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코넥스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그렇게 해서 들어왔고, 코넥스 있을 때만 하더라도 한 2년 정도는 계속 적자였어요. 그래서 재무가 완전히 망가져서 들어왔는데,
지금 코스닥으로 들어오면서는 자기 자본 그 규모가 좀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 재무는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개선이 됐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기술 성장으로 들어왔으니까 기본적인 이제 그런 기업에 요구하는 요구 사항들이 있거든요. 재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요건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점, 또 당분간 이제 이 친구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좀 마련해 줬다라고 같이 볼 수 있겠고, 시간을 좀 준다는 의미죠. 그냥 시장에서 재무도 계속 괜찮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출 대비 회전율이 특히 좀 눈에 띄고요. 그냥 돈을 좀 잘 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 들어서 좀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고, 지금 보면은 기관에서 얘기가 좀 많았어요, 이 친구는. 근데 저는 이제 덕산에 완전 빠져 있어가지고 이런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성장성이 좀 더 있는 친구들 안 보고 당장 이제 유리한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 조금 등한시했었는데 좋아요. 이 친구도 기간 수급이 살짝 약하네요 아직은요. 뭐 연기금 투신 정도가 살짝 관심을 보이는데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고, 금융투자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샀네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어쨌든 개인이 물량을 뭐 별로 의미는 없지만 소폭 순매도 기조를 보였었고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기간 수급이 좀 확대되고, 그리고 차후에 이제 어느 정도 재무가 좀 안정성을 찾아가면은 탄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죠. 3만 원대면은 좀 싸다고 봅니다. 4만 원 하단이면은 좀 싸다고 보고 있고, 자 OLED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OLED 했고 스마트폰도 했고, 반도체를 하나 볼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거 지겨우시죠? 한 번도 안 했던 걸로 할게요. 한 번도 안 했던 거 인텍플러스, 요거 한번 볼게요. 테크윙은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지겹도록 했어요. 작년부터 18,000원일 때부터 너무 많이 했어요. 자 인텍플러스 한번 봐드릴게요. 이 친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검사 장비예요. 검사 장비. 자 보세요. 검사 장비인데, 자 지금 장비주들은 어떤 흐름이냐면, 야 반도체 D램 끝난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반도체 모든 기업이 다 똑같아요. 야 반도체 이거 죽은 거 아니야? D램 큰일 난 거 아니야? 현물가는 확실히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근데 PC D램 쪽만이거든요. 해당 사항은 낸드도 괜찮고 파운드리도 좋아요. 비메모리는 그냥 좋고, 그 메모리 가운데서도 그 낸드는 괜찮아요. 그리고 D램 가운데서도 PC D램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PC D램 같은 경우도 그 지금 한 그 전체 비중에서 한 15% 진짜 크게 잡아도, 소리가 망가졌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이런데 또 사야 돼요. 이래서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금방 살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괜찮아요? 지금은 어때요? 그냥 대충 해요 여러분. 어차피 목소리가 좋아서 괜찮잖아요. 그죠? 살게요 그냥. 이거 못하겠어요. 살게요 그냥. 자꾸 이거 그 키보드 쓰다가 건드리나봐요. 제가 키보드 안 건드리면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할게요. 네 대충 할게요. 그냥 검사 장비인데 뭔 얘기했지? 그래서 PC DRAM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시장에서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PC DRAM에 대한 우려감도 서서히 이제 개선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반도체는 길어봤자 3분기 연말 정도까지만 고생을 좀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심리적인 부분이 좀 크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업황 돌아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얘기를 좀 안 했죠. 안 했던 기업이라서 이거 오늘 한번 조금 봐드릴게요. 일단 이 친구는 재무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수주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요. 그래서 2차전지 사업부도 2차전지 사업부죠. 2차전지 사업부도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본격적인 국면에서 시세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인텔에서 옛날에 이거 설명드렸던 것 같다. 그죠? 인텔에서 인텔이죠. 인텔 원래는 무슨 아이사다 뭐다 하면서 블라인드 처리해놨던데 아이사의 그 대형 반도체 하면 인텔이지 누구예요? 이걸 바보로 하나 진짜 그죠? 그래서 인텔에 무슨 그 뭐냐 경쟁사였죠. 그 오로스라는 친구인데 오로스의 경쟁사가 있거든요. 오로스의 그 오버레이 계측 장비 경쟁사가 KLA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인데 그 인텔의 검사 장비 독점 업체를 원래 KLA 썼거든요. 근데 요번에 여기 인텔플러스로 교체 매매했어요. 마이크 왜 안 가지고 가셨어요? 제가 마이크는 못 사드려도 퀵 서비스 비용이라도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이크요? 그거 못 가져와요. 그거 비싼 거라서 가져오다가 찌그러지면 어떡해요. 집에 그냥 두고 왔고 새로 살게요. 그냥 여기서 감사합니다. 이거 버릴게요 그냥.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 부산 얘기 해드릴게요. 끝나고 이제 몇 개만 딱 더 그냥 끝낼게요. 인텔에서 기존에 오로스 그 오버레이 계측 장비 그 제가 싫어하는 기업이죠. 일단 오로스랑 적대 관계니까요. 여기 시장 점유율 해봤자 5%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거든요. 싫어하는데 인텔에서 팽당했어요. 그래서 인텔이 누구를 찝었느냐? 인텔플러스.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그 KLA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좀 대형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는 그 검사 사양을 충족을 못 시켰다고요. 그래서 이런 중소형주 위주로 야, 니 우리 것만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비메모리 투자 수혜를 일단 받고요. 인텔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플렉시블 OLED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양시장을 다 같이 잡고 있죠. 잠깐 에어컨 좀 킬게요.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 그 패키징 검사 장비 매출만 상반기 때 엄청 늘었더라고요. 여기 인텔플러스. 그래서 뭐 후공정 기본적으로는 후공정 업황도 같이 따라다니고 수주 잔고도 보니까 지금 1분기 대비해가지고 거의 2분기 때 한 20배 정도 되려나요? 한 20배 가까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부터는 이제 거의 이 친구가 하고 있는 전 사업부에 대해서 다 그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또 아이사라고 해놨던데 무슨 아이사 이런 거 보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인텔이에요. 인텔인데 인텔에서 이제 차후에 멕시코에서 증설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직접 수혜를 받겠죠. 인텔에서 그 증설을 하게 되면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 장비 물량, 그 검사 장비 물량이 늘어난다는 거니까 당연히 수혜를 받죠. 그렇게 보시면은 되고 무슨 검사하는데 무슨 검사를 하느냐? LFF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약자냐? 까먹었어요. 그래서 직접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게 무슨 아예 기억 안 난다. 그래서 LFF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육면 검사거든요. 육면 검사인데 육면 검사죠. 그래서 다각도로 뭐 좌우 측면에서 보고 위에서 내리쬐고 해가지고 다각도로 본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이제 그 어떤 뭐 결함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더라? 짜증난다. 이거 그 아시는 분 힌트 좀만 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바로 맞출 수 있는데 진짜 가물가물한데 이게 뭐였지? 나 이런 거 잠 못 자는데 짜증나는데 힌트 좀만 주시면 안 돼요? 이게 프론트였나? 프롬 라지 프롬 벡터라고 알고 있었어요. 한번 시험 해본 거예요. 알겠어요. 똑똑하시네요. 프롬이 아니라 폼이었구나. 알겠어요.
그래서 육면 검사를 카메라로 이렇게 해주는 건데 테스트.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 친구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르스 테크놀로지 경쟁사인 그 KLA 여기서 하던 게 이것도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냐? 아이코스인가? 아이코스 맞나요? 아이코스는 이거 전자담배인데 아이코스인 것 같은데 아이코스인가 아코스인가 뭐였더라? 이것도 아무튼 뭐가 있어요. 기존에 아무튼 KLA가 하고 있는 거는요 팽당한 거 그거는 총 사회가 한 개거든요. 사회가 한 개인데 여기는 사회가 아니다. 사면이죠. 사면이 한 개인데 여기는 이제 6면 검사까지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고객사마다 달라요. 몇 면까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몇 면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보통 까다롭게 요청이 들어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 비교를 했을 때 더 좀 미세하게 그렇게 정밀 검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 횟수 조절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유리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LFF가 다 들어가요. 반도체는 그 미드엔드 쪽으로 주로 들어가고 패키징 쪽도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도 할 수 있고 당연히 같이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최근에는 2차 전지까지 다양한 사업부에 대해서 계속 검사 배터리죠. 여기는 그래서 검사 장비를 수주로 늘려가고 있는데 차후에는 제가 딱 하나 보는 건 뭐냐면 차후에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 그래서 그 검사를 계속해서 제조 공정이죠. 제조 공정에서 로봇화 시키고 있잖아요.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로봇이 알아서 이렇게 딱딱딱 해가지고 직접 제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스마트 팩토리화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따라갑니까? 검사도 스마트화 돼야 되겠죠. 검사 자동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검사 자동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요런 이제 검사 장비들 있죠. 검사 장비들이 제가 봤을 땐 성장 가능성이 높죠. 어떤 제조업이 자동화되면 될수록 어떤 세부적인 검사가 필요해지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다 뜯어서 본다면 이런 검사 장비 쪽들은 조금 더 뭐라 해야 됩니까? 성장성이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핵심이잖아요, 제조업에서는. 그러다 보면 이런 친구들 혹은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계측 장비 같은 것들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성장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좀 곱게 보고 있는 거죠. 시선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이해되시나요? 아이고 거의 다 해드린 것 같은데 OLED 했고 반도체 했고 스마트폰에다가 철강 그리고 뭐 했죠? 카지노까지 다 한 것 같은데 뭐 남은 게 있나요 이제? 한 10개 가까이 하지 않았나?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는 기업이 지금 좋아서 하나만 더 할게요. 국산 데코피아 이거는 많이 들고 계신 것 같아서 그냥 같이 하겠습니다. 데코피아죠. 자, 큰 덕산이는 떠나보냈죠. 이제 걔는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원래 우리가 같이 여기 시골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덕산 에어록스는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사업이 조금 잘 돼가지고 그 서울로 전학을 갔어요. 그죠? 그래서 뭐 그냥 잠깐 오랜만에 큰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 상경을 했는데 만난 거죠. 신사동 가로수길 그 브런치 카페 앞에서. 그죠? 그랬는데 이미 끝났죠. 샤넬백에 그 머리 위에 그 선글라스 끼고 있고 그리고 뭐 명품으로 이제 휙 감아가지고 거의 서울 사람 다 됐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쳐다볼 수 없는 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친구랑은 그냥 빨리빨리 인연 끊어야죠. 계속 있어봤자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니까요. 근데 아직 이 친구는 전학은 안 갔어요. 근데 전학 갈 기미가 보여. 아빠 사업이 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런 친구 미리 좀 친한 친구 해두면 나중에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차후에 이것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QD OLED 시장이 개막이 되면 그 관련주들은 다 시세가 크게 요동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OLED 시장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스마트폰에서 시작을 했어요. 스마트폰 해서 아이폰이 이제 앞으로 나올 그 아이폰 신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블릿까지 전부 다 패널을 OLED로 바꾸면서 시세 탄력을 처음 받았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차후에는 태블릿, 그 다음 노트북,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 이제 디바이스 영역 끝판왕이 TV거든요. 그래서 그 TV를 처음으로 이제 처음이 아니라 예전부터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 신호탄을 QD-OLED로 딱 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관련 소재주들은 다시 한번 널뛰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 1차 시세는 어떻게 받았느냐? 폴더블로 받았어요. 폴더블이 대박이 났으니까 당연히 가죠. 그래서 앞으로는요. TV 시장도 기존 LCD에서 OLED 시장으로 싹 다 갈아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소재주들이 아주 좋죠. 그래서 기업 설명 잠깐만 드려볼까? 간단하게 여기는 뭐냐면 덕산 내구력상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유기재료 쪽, 반도체 쪽으로는 전자재료 같은 그런 화학 제품들을 주로 제조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OLED 옆판을 따라다닙니다. 덕산 네오룩스랑 같이 보시면 되죠. 사실 같은 그룹이니까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쪽 폴더블 시장 규모 확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OLED 소재 시장 영향을 당연히 같이 보고요. 저는 이제 그쪽이 좀 앞으로 한 번 정도는 더 먹을 자리가 남아 있다라고 보고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또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쪽이에요. 반도체 쪽이 있는데 반도체 쪽 업황도 같이 보면 여기 하나예요. 그냥 요약하면 약자 모르겠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HCDS라고 요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국내 최초인데 덕산테크피아가 요게 요 기술의 최초인데 쉽게 말하면 공정용 어떤 중착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여기서는 낸드 공정에 주로 들어가는데 디램하고 낸드하고 다 원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제하고 뭐 직접 그 일괄 제조까지 다 맡아서 하죠. 그래서 요런 기본적인 업황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뭐냐? 요 그 잘 안 알려져 있거든요. 이거는 여기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SK 이노베이션하고 같이 전해질 첨가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개발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한 2년, 3년 됐을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언제부터? 3분기부터. 3분기면은 이번부터입니다. 다음 실적부터. 그때부터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거 별표 100개예요. 그래서 공동 출자로 기업 초창기 때부터 같이 했어요. 개발하고 있었고 기존에는 이제 이런 신사업 준비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사업 준비 비용이 같이 추가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약했단 말이에요. 계속 까먹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 그죠? 여기까지만 딱 설명드릴게요. 몇 시죠?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거의 다 했죠. 지금 기업 몇 개 나왔어요? 한 10개 한다 그랬는데 20개 이상 나온 것 같은데 아이고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돼요. OLED 했죠. 그 다음에 반도체 했고 OLED 그 다음에 카지노 소비주 우주항공 MLCC 스마트폰 2차전지 철강 했으면 다 했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수소는 너무 제가 집중적으로 해놔가지고 지금 또 하면은 너무 중복인데 수소까지 해버리면 수소는 그냥 간단하게만 봐드릴게요. 제가 좀 이 친구가 좀 괜찮다라고 보는 거는 소성중공업 아이고 근데 수소는 지금 한 발 늦었는데 이미 시세 다 받았잖아요. 소성중공업 그리고 소성중공업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존부터 좀 봤던 거는 두산피얼셀 이거 이 친구하고 그리고 산업프론테크 요런 친구들 하고 동아화성 네 시세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최근에. 요런 친구들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요런 쪽으로 같이 하나 더 있는데 현대일렉트로 요 친구까지 현대일렉트릭까지 요 정도 같이 봅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성장성 무슨 뭐 자율주행 이쪽 보신다면은 캠트로닉스하고 MC넥스 같이 보세요. MC넥스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SPL셀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국 금융 지주는 지금 들어갈 만한 타이밍이 괜찮죠. CS인드 같은 경우는 길게 볼 게 아니라면 풍력은 조금 자제하시는 건 어떨까요?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 친구들만 하더라도 이미 지금 엄청 많지 않아요? 지금 벌써 한 20개 가까이 한 것 같은데, 네, 가급적이면은 뭐
다른 산업보다는요. 이런 산업들이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산업들 위주로 이렇게 보시고요. 네, 지또님도 어서 오시고. 또 병원이신가요? 병원이신가요? PI는 요즘 왜 못 갈까요? 못 간다기보다는요, 이미 너무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죠? 그죠? 지금 보면은 6만 원이잖아요. 지금 차트 한번 보세요. 그죠? 이미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은 많이 한 거죠. 지금 연초부터 시작해서 2만 원대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지금 6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는 뭐 잘하고 있는 거죠. 9개월, 꼴랑 9개월에 지금 3배 올려놨는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주식 계속 하시면서 보면 알겠지만, 한 1년 새에 3배 뻥튀기 시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거의 뉴스감이에요. 막 슈퍼개미 분들 보시면은, 내가 뭐 20살, 25살 때 어떤 주식을 사가지고 뭐 2년 만에 3배, 2배 먹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인터뷰 하시죠. 9개월 만에 3배 오른 거면 진짜 많이 오른 거고, 거의 뭐 인생에서 한번 만날까 말까 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럴 일은 잘 없을 거예요. 이제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몇 개월, 1년도 안 돼서 2배 오른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거 지금 유동성 장세인 면도 있고, 어떤 새로운 산업이 턴어라운드 국면에 진입하는 그 구간이어서, 유동성에서 실적 넘어가는 그 구간이어서 이런 현상들이 그나마 나오는 거지, 이제 주식시장 하면서는 2배 이상 먹는 경우 잘 없으실 겁니다. 거의 없어요. 저도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뭐.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못 갔다는 거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단기적으로 그냥 뭐 매물대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데, PI도 한 2년 정도는 계속 좋아질 업황이죠. 이런 차트 만나기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차트가 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라서 그 잘 간 거지, 유동성 장세라서 잘 간 거지 절대 아니에요. 올해 들어서 차트 망가진 기업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작년은 인정해요.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가는 거는 허다했어요. 근데 올해 2021년 들어서 이렇게 간 차트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뒤져보세요.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잘 갔던 산업들 다 이런 차트 나와 있을걸요? 가다가 이렇게. 그죠? 대표적으로 봐드리면은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지금 보면은 유동성 성장성 부여받았던 기업들은요, 다 꺾였어요. 지금 올해 들어서면서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잘 가고 있는 기업은 정말 좋은 거예요. 삼성 SDI 55% 수익 중인데 그만 익절하고, 매도 잘 못해서 기다리는 건 잘 하신다고요. 삼성 SDI는 근데 작년부터 말했지만 LG화학 그 SK이노베이션 가운데서는 제일 좋게 봐요. 저는 일단 분사를 못 하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위험 부담도 없고 이제는 LG화학을 역전시켰죠. 그래서 3사 중에선 제일 맥락 있다고 보는데, 저는 장기 투자해도 된다 보는 입장이긴 해요. 근데 55% 수익인데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평단이? 2차전지 소재가, 왜냐면은 대부분 다 50%에서 크게는 100% 이상 다 지금 상승 국면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뭐 축하드리는데, 저는 제일 좋아 보여요. 네. 좋아 보입니다. 위메이드요? 위메이드는 제가 게임 주식 관련해서 계속 탑픽이라고 했는데, 여 고점에서 잡으셨으면은 어떡해요. 제가 이거 뭐라 진짜 말씀드릴 게 없어요. 여기는 이 고점에서 잡아서 물렸으면 어떻게 말해요. 이 차트인데, 이 차트에서 물린 거면 그냥 매매를 잘 못하신 거예요. 너무 욕심을 부리셨다고 봐야 되겠죠. 이미 여기 보면은 지금 8월 중순에 49,000원짜리가 49,000원짜리가 지금 11만 원인데요. 그럼 8월 중순, 지금 9월 중순밖에 안 되지. 한 달 만에 2배. 아이고, 한 달 만에 2배인데 이거 물렸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그냥 기존에 이때는 계속 게임주 가운데선 얘가 탑픽이라고 봅니다라고는 했는데, 단기 고점에서 여기 갭도 지금 안 메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갔으면은 이거 물리는 거는 제가 할 말이 전혀 없어요. 일단 그 게임주 가운데서는 아직도 매력도 높다고 보는데, 이 친구에 대한 기업 내용은 설명은 다 드렸죠. 그래서 가상화폐 쪽으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요. 무상증자 받는다 그러면은 장기 투자 하셔야죠. 당연히.
주가 이석이 나올 텐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좀 고점에서는 저는 매수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고점 매수는 저는 안 해요. 일단 그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1.5배 이상 주가 띄워놓은 거는 잘 안 보거든요. 1.5배 이상 띄운 거는 철저하게 차트 매매가 되는 거여가지고 잘 안 봅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 내용은 좋으니까요. 한번 보시죠. 갭을 안 메우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불안해요. 쟤는 그냥 일단 불안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차트 모양이 덕산 네오룩스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지금 이 차트하고 덕산 네오룩스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이 차트하고 덕산 네오룩스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그러면은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덕산 네오룩스 한번 보세요. 차트 흐름을 최소한 이 정도라도 줘야죠. 차트를 모양을. 그러니까 숨 고르기 후에 상승, 상승, 숨 고르기 후에 상승. 요정 이게 매물대 지금 소화하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이라도 보여주면은 안정감이라도 있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거는 누가 봐도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렇죠. 마음의 지주 초특급 미남 이 작가님 살합니다. 사살한다고요?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라일라님. 네, 저도 많이 애정합니다. 저도 많이 애정해서 위메이드는 너무 안타깝네요. 위메이드는 너무 안타깝네요. 이 게임주 한지도 오래됐는데 그때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이제 그 이해 못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혼내는 거 아니고 이해 다 해요. 수익 내고 싶은 마음이야 뭐 누구나 똑같죠. 그죠? 이런 차트 보면은 막 흥분되고 조금이라도 더 태워서 나 딱 3%만 먹자 막 이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근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마우스를 뺏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 마세요 하면서 막 회초리 들고 손바닥 때려드리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제가 경험상 이런 차트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한 100번 중에서 5번 내외?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잡으려면 100번 중에 이 5번을 잡으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요건은 뭐냐면 수급을 보실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트를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최소한 이거 두 개는 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분할 매수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분할 매수의 측면이라기보단 이거는 눌림 자리를 볼 줄 아셔야 되겠죠. 눌림을 볼 줄 아셔야 되는데 아마 좀 쉽진 않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급등한 차트는 제가 그냥 보지 마세요라고 극단적으로 말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보지 말라고 한 다음에 올라가는 거 많았죠. 많았긴 했는데 위험하니까요. 위험하니까. 심택 뭐 덕산네오룩스 이런 것도 기왕 사실 거였다면은 제가 기존에 좋다고 할 때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때 못 샀었던 이유는 하나죠. 지지부진하니까 재미없을까봐. 그죠? 근데 제가 뭔가를 산업을 설명하거나 기업을 설명할 때는 있잖아요. 그 다음에 행보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주가 반영이 빨리 되면 좋은 거고, 대한제강처럼 막 한 3달 걸려버릴 수도 있어요. 대한제강을 예로 들면은 뭐였냐면은, 이거는 사실 기존 추천주였어요. 17,000원에 첫 번째 추천주가 나갔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고점을 찍고 내려왔단 말이죠. 이미 한번 먹고 나온 종목이에요. 단기 급등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괜찮아서 22,000원, 3,000원 이때 구간에서도 또 제가 괜찮다고 말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후에 철강업종 확 꺾이면서 이렇게 장기 횡보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 알루미늄 업황 좋은데요 하자마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땡 잡을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애를 먹고 있죠. 좋다고 했는데 길어지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또 반대로 좋다고 했다 꺾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진짜 내가 좋다고 생각을 했으면 일단 욕심 버리는 건 무조건이고,
분할 매수해서 기간으로 승부를 봐야 되겠죠. 단기간에 이번 달 안에 내가 승부 본다 이래버리면 차라리 저한테 미리 말씀을 주세요. 나는 한 달 이상 주식을 못 가지고 있는 성격이에요. 이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 제가 봤을 땐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릴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대신에 안전한 종목들을 주로 공유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나 단타 치고 싶고 난 일단 일주일 이상 지났으면 난 물렸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해버리면 미리 말씀을 주세요. 그런 종목은 따로 있어요. 절대 이런 종목 추천 안 하죠. 그런 시기라면.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6개월 이상은 난 기본적으로 본다라는 마음가짐은 이제는 하셔야 돼요. 지금 실적 장세인데 지금 이제 완전 실적 장세인데 누가 요즘에 단타 치고 무슨 뭐 일주일짜리 보고 이럽니까? 이거는 2020년도 같은 때에나 하는 행위예요. 지금 테마주 하면 자살행위예요. 진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끝나요. 그냥 주식을 끝낼 수도 있어요. 하나 잘못 물리면 이제는 뭐 몇 개월이 아니라 2, 3년은 기본으로 물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정말 아시겠죠? 꼭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제발 그리고 다 한 번에 사지 마세요. 제발 한 번에 사는 거는 아무리 기업 공부를 해봤자 그 소용이 없어요. 당일 주가 흐름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한 번에 샀으면 그죠? 만약에 이 좋은 종목 테스나도 여기서 샀으면 또 물린 거잖아요. 여기 단타로.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도비 탈출 남바님, 형님 전부터 궁금한 게 3분기까지 데려가라 혹은 3분기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10월 중순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거는 그 사이 구간을 말하는 거죠. 실적 발표 전 사이까지. 왜냐면 언제 반영받을지 몰라요.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여야 보통 그 시세가 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언제 그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줄지는 아무도 모르죠. 만약 가령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요. 실적 발표 직전까지도 미비했어요. 그러다가 실적 발표 직전에 들어왔어요. 단타로. 기관들이 전부 다 일제히 한 7거래일 만에 주가를 막 40% 50% 올려놔 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좀 더 미리 사놓는 거죠. 지금 고작 해봤자 2분기 실적 시즌 언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 주가 반영이 좀 세게 붙는다 싶을 때는 어느 정도는 분할 매도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매도 시점은 보통 실적 발표 전이 좋나요? 직후가 좋나요? 그거는 그 흐름 봐서 만약에 그 전에 흐름이 좋아진다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주가 발표 나고 나서 선반영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케바케 맞아요. 그거는 기관들 마음이에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었고 철강도 늦었고요. 그리고 뭐 이런 타이밍에 나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을 때도 있는데 주로 그 친구들은 늦어요. 좀 늦게 들어와서 단타 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 친구들의 요즘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펀드 매니저를 좀 하다 보니까 단타 치려고 그래요. 자꾸 그 윈도우 드레싱 내려고 하고 그건 그 친구들의 성향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이 그 운영하는 투자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 억울하더라도 기간으로 승부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테스나하고 네페스는 산업 업황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만 하시는 게 낫겠죠. 어차피 다 뭐 후공종이니까 후공종은 하나만 있으면 되죠. 요 정도까지만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무증하게 되면 무증 주식 들어오기 전에 정리되면 무상증자에 대해서 좀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 무상증자요? 무상증자는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무증 이슈가 나오면 일단 주가는 뜁니다. 그죠? 당연히 뛰죠. 그러면은 그때 내가 그냥 기존 보유 주식을 단기 상승분을 먹고 나는 나간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은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청약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피를 받아서 그냥 넘기는 방법이 있죠. 단타. 이게 아니라면 나는 느긋하게 들고 있겠어 하면은 나중에 무증 받아서 수량이 만약에 2배다. 그럼 2배로 늘어나잖아요. 한 주 가지고 있으면 2배수가 되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그냥 장기 투자로 데려가는 방식이 있고요. 2개 중에 하나는 빨리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설프게 들어가는 게 제일 최악이죠. 무증 떴다 그래서 그거를 쫓아 들어가는 경우, 그것도 늦게 쫓아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냥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증했다고 쫓아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건 기존 보유자분들의 영역이에요. 항상 주식은요, 기존에 기간에 투자했던, 시간에 투자했던 분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끄트머리 내가 어물쩡, 그러니까 끼어들게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이 정체 구간에서 계속 기다렸는데, 내가 이 기다림을 안 해놓고, 여기서 갑자기 탁 틀어가지고 끼어들려고 하면 사고가 나버리죠. 그래서 정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정석으로 하시죠. 아시겠죠? 미안해요. 테스나 욕심나서요. 저만 들어가고 오르면 안 될까요? 기본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그거니까 제가 뭐 말리지는 않지만 5만원 초반이면 싸다고 봅니다. 5만원 하단이면 사라 했죠, 그냥 제가. 또 4만원 얼마 딱 주자마자 바로 올렸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덕산테크피 한 3만원 하단에 사시면 되고요. 욕심 부리는 건 괜찮은데, 그건 인간의 본능이니까 괜찮은데, 자, 욕심을 부리려면, 자, 보세요. 그럼 기간을 줄인다는 거잖아요, 남들보다. 공부도 적게 한다는 거고. 그러려면 적어도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감각이라는 거는 경험이잖아요. 경험이라든지 혹은 뭐 엄청난 공부량이 뒷받침된다든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정말 없어요. 공짜로 운이 좋아서 절대 안 돼요. 운이 좋은 거는 언젠간 미천이 드러나서 끝나요. 굉장히 아프게 끝날 수도 있어요. 운이 계속 좋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공부해야 돼요. 저 지금 몇 년 차인데 지금 아직도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공부하고 그리고 정석으로 하려고 그러고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는 좀 기간을 좀 태워갈 줄 아셔야 되고 인내가 좀 있으셔야 되고 감정이 너무 휘말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돈을 써도 그 돈이 너무 급한 돈이 아니어야 돼요. 아, 뭐 물리면 뭐 이런 좋은 기업은 한 2년 3년 군대 보내지 뭐 내 아들내미 새끼 그냥 군대 하나 보냈다 생각하지 뭐 이런 마인드여야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거든요. 물려도 뭐 어차피 공부 다 했는데 뭐 내가 뭐 완전 반대로 받겠어? 막 그러니까 이런 느낌. CJ ENM도 좋게 봅니다. OCI도 좋게 봐요. 기관 투자자들이 아주 좋아하죠. 5만원에 사고 싶은데 300원이 아까워서 안 사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어차피 분할 매수하면 상관없어요. 5만 300원에 전재산 다 투자할 거 아니라면 300원에 사고 보면 되죠. 300원보다 올라갔다? 팔고 나 다시 볼게 이러면 되고 5만원을 줬다. 그럼 거기서 물 태워서 5만원으로 낮춰놓으면 돼버리니까 분할 매수하면은 그 몇백원 차이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죠 사실. 한 번에 사시면 안 돼요. 알죠? 한 큐 딱 잡아가지고 이게 내 평생 평단이다 이러시면 안 되죠. 그 지점에서 다 사는 순간 그 친구와 나는 평생 동안 그 가격에 대한 이름표가 붙잖아요. 5만 300원에서 몰빵 해버린다? 그럼 제 계좌에 있는 테스나는 5만 300원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끝이잖아요. 영원히 얘는 5만 300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을 공부할 이유가 전혀 없죠. 어차피 5만 300원에 살 것 같으면은 차트만 봐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기업 내용을 보고서 아 하단은 한 뭐 4만 한 5천원 하단이면 굉장히 싼 편이고 뭐 단기 고점은 한 5만 5천원 형성되어 있네. 그러면 나는 이 기준점 가운데인 한 5만원을 기준점으로 잡아두고 가급적이면 이 하단으로 평단을 붙여두고 시간으로 버텨버리면 좋겠구나. 파운드리 후공정은 이 작가가 내년 1분기 내년 1월에서 한 3월 정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 탄력이 나올 것이다 라고 봤고 또 특히나 테스나 같은 경우는 증설을 해놨고 그 물량이 이 1분기 때 가격 반영이 된다 하니까 그때까지 평온하게 그냥 4만원대 평단 맞춰놓고 기다리면 되겠네. 한 6개월 남았네. 아니지 9월이니까 10, 11, 12 한 뭐 3, 4개월 정도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되셨죠? 이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투님 왜 시혜가에 집착해요? 시혜가 아무 의미 없는데 시혜 단일가 해가지고 뭐 몇백원 떨어진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느긋하게 하셔야지. 이거 느긋하게 하세요. 아 진짜 주식 무지렁이 남편이 저 500 갖고
가방값 버는 줄 알고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벌써 C도 5천이에요. 알면 날 죽이려고 들 텐데. 아이 뭐 좀 수익 낸 다음에 알려주세요. 지금 혼나시잖아요. 그러면 이 작가님 같은 산업의 기업인데 마이너스 비슷할 때 한 기업 손절하고 기업으로 갈아타도 될까요? 지금 말고요. 코스닥 기준으로 좀 그 최소한 1000포인트 떨어졌을 때, 하단으로 떨어졌을 때.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교체 매매 할 타이밍 아니에요. 지금은. 시혜가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한때 시혜가만 노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는 또 그 영역이 있어요. 또 따로. 초보자분들은 가급적이면 시혜 단일가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SM이 마이너스 5%인데 아직 말고요. 지금은 엔터주들이 가장 극심하게 맞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말고요. 엔터주도 벌써 마이너스 55%면은 고점 잡으셨다 그죠? SM을 차트가 이런데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차트 미쳤네요. 와, 이럴 수가 있나? 엔터주가 지금 전부 다 PER 리레이팅 국면인데 그 가운데서 지금 또 중국의 규제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있죠. 참 애매해요. 지금 고점이어가지고 언제 다시 잡아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런 차트도 좀 조금 저는 안 좋게 봐가지고 테스나 42,000원 오면 이사 안 가고 찜질방 생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시원 아니면은 차 예전처럼 그때 저 노숙자 때처럼 노숙자는 좀 그렇고 그 아무튼 야외 생활 할 때처럼 차에서 자버리죠. 싹 다 팔고 올인하죠. 그냥 한미에 목숨 건다. 목숨은 걸어도 되는데 기간은 똑바로 딱 알고 계셔야 돼요. 내년 한 1, 2분기까지는 가져가실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목숨 거셔도 뭐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남편 잘 모른다고 해서요. 인적 분할된 회사 솔브레인인데 분할된 회사는 지주사랑 다른 회사라고 봐야 되나요? 솔브레인 좋다 하셨고 홀딩스는 교체 매매 왜 안 했냐고 하셨거든요. 솔브레인이 낫다 했죠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전 직접 투자하라고 다 이렇게 표현 드리거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주사는 안 좋아해요.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직접 투자하는 게 낫죠.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냥 굳이 지주사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여기서 영업이익을 내가지고 여기서 이 기업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몇 퍼센트를 수수료를 받는 개념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이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죠? 그냥 여기 직접 투자하는 게 낫지 않으세요? 좋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런 개념인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치비님 오늘 수업 유익했습니다. 이 작가님 수업 들으면서 저점 매, 수와 고점 매도 기준을 같이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뭔가가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이다 볼게요. 현대제철이다. 저는 일단 타이밍을 잡는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저는 타이밍 투자를 안 해요. 근데 주식 지금 일반적인 주린이 분들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기분 나쁘시니까 그 유동성 장세 때 들어오신 분들은요. 제가 특성을 알려드리면 그러니까 주식을 한지 2년이 안 되신 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이건 제 지난 초창기 때 특성이기도 해요. 주로 차트 매매를 하세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는 공부하는 요령을 모르거든요. 그 시점에는. 그러니까 보이는 건 차트니까 주로 차트 매매를 주로 하세요. 저도 그랬고. 그리고 타이밍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테마주를 많이 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2년차 때까지의 특징이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하고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오해를 많이 하시죠. 어떤 종목이 좋다 그러면 무조건 이 자리에서 튀는 걸로 생각을 하신다고요. 근데 전 그렇게 안 하고 작년부터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을 먼저 보고 미리 잡아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 산업이 언제 갈진 몰라도 좋아질 산업을 미리 보거든요. 미리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서 사는데 자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어차피 한 번에 살 생각이 없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3번 정도는 나누라 하고
그 자리를 별로 안 보고 그냥 공부 내용을 같이 하다 보니까 만약 이 자리다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마이너스 3번 나눌 정도를 보시면 돼요. 5%씩. 그러면 15에서 한 20%까지는 열어두고 보시면 편해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그러면 아주 편하게 사실 수 있죠.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로 딱 비교해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이 친구는 잡고서 3분기 때 데려가서 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튄다는 의미가 아니라 3분기까지 좋을 거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53,000원이죠. 그럼 계산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같이 해볼게요. 20% 넉넉하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20%다. 10%만 해도 20% 너무 큰데 근데? 이것만 해도 5,300원이잖아요. 그죠? 그냥 간략하게 이것만 빼더라도 지금 거의 48,000원 나와요. 그죠? 10%만 빼더라도. 그죠? 그냥 절대 안 올 것 같잖아요. 올 수도 있어요. 이때 보면은 46,000원까지 45,000원까지 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20% 여기서 더 뺀다. 그래버리면 거의 이제 45,000원 구간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어둔다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에이, 그렇게 따지면 안 가는 종목이 어딨어 라고 하시는데요. 아니요, 안 가는 종목이 더 많아요. 20% 이상 더 꺾이는 종목도 허다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꺾였다가 회복을 못하는 종목들도 많아요. 그래서 기업은요, 내가 공부를 아무리 했어도 더 보수적으로 잡아놔야죠. 45,000원은 여기거든요. 이 정도는 갈 수도 있다고 느긋하게 마음을 먹는 거죠. 다만 안 갈 확률이 더 높겠죠. 그죠? 공부까지 했는데요. 안 가면 내가 좀 덜 사는 것 뿐이에요. 이 말은 내가 좀 덜 먹는 거죠. 즉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안 갔을 때 난 덜 먹는다라는 개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원하는 지점까지 못 데려가고 중간에 튀면 그만큼 덜 먹는 거. 간단하죠. 엄청 보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거예요. 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목표가 설정 잘 안 하잖아요. 대충 그냥 뭐 한 55,000원 이상은 주지 않을까요? 라고 보잖아요. 저는 위 말고 아래를 엄청 세심하게 봐요. 진짜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까? 최애 바닥은 어딜까? 이렇게 한다고요. 개념을. 완전 반대죠. 기존에 하시던 분들하고 다른 그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하고 완전히 반대란 말이에요. 개념이. 그분들은 상방을 보시죠. 목표 주가가 어디고 일단 거의 기본적으로 손절 매매를 잘 안 하시죠. 손절은 없고 일단 목표 주가를 설정을 먼저 하시죠. 이거는 한 단기적으로 추세 흐름 봤을 때 뭐 5일선 안 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하다가 제 걸 하면은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나는 단타가 내 체질에 맞는다 하면은 저랑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제 거 하다 괜히 물려요. 그러니까 저같이 저는 일단 차트는 지금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나는 단타가 맞아 하시는 분들은 단타만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저는 일단 손실 내는 게 죽어도 싫어요. 근데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은 내가 10번 매매해서 5번 이상만 먹으면 돼 라는 마인드란 말이에요. 4번 크게 잃고 6번 크게 따면 1번 크게 따는 거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요. 근데 저는 내가 10번 중에서 8번을 10,000원만 먹어도 좋으니까 2번만 잃고 싶어 이거예요. 저는 내가 손절 내는 것 진짜 죽어도 싫어해요. 내가 1년 동안 11개월 그냥 제로 베이스여도 상관없어. 그냥 마지막 한 달만 수익으로 끝내도 상관없어요. 1년 중에 1,000원만 플러스여도 상관없어거든요. 저는 되게 목표가 낮죠. 그래요. 그냥 항상 그랬어요.